본격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겉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2년 전쯤에 독립을 해서 혈성량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대한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강의보다는 워크숍이긴 한데 이 주제로 강의를 할 때는 당위적인 얘기, 건설적인 얘기, 좋은 얘기를 주로 하는 편이에요. 내일도 그 건설 부문의 그 노동조합 강의가 하나 있는데 내일도 건설적이고 당위적인 얘기를 하는 시간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은 얘기도 좀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론 전환을 맞이하는 경험하는 이 노동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고 조건도 굉장히 다르고 하나의 논리로 설득이 되거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이 저도 나눠지지 않을까. 그리고 단지 또 노동조합, 노동자 입장뿐만 아니라 예컨대 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은 왜 저럴까? 산업부는 왜 저럴까? 노동부는 왜 저럴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업은 왜 그럴까? 기업도 하나가 아니거든요. 부문마다 업종마다 다르고 CEO 경영진도 다르고 또 일선에서 연구하는 사람도 다르고 또 현장에서 제조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넓게 보고 싶습니다. 이곳은 제가 강의를 할 때 맛보기로 몇 개를 준비한 동영상인데 이건 유럽 노총에서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되게 희망적이에요. 유럽스럽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노동관계, 노사관계도 우리랑 상식이 다른 거잖아요. 뭐든지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전국적인 어떤 탈탄소 위원 같은데 그 산별로 다 들어가요. 3인당, 녹색당, 기민 자유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체로 중요한 일들은 다 사업장에서 공동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탄소 감축과 관련된 생산 전환과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공동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사업 제한 수준으로 안 되는 것들은 너무 범위가 크네. 그러니까는 탈석탄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예전 동독 지역에 어마어마한 탄광하고 거기 의존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지자체, 노동조합이 있는데 다 와라. 그리고 공신력있는 연구기관도 오고, 기업들도 오고.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 같이 연구 검토를 하고 계속 끝날 때까지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불만 있는 데들도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무슨 점진적인 깨끗한 퇴출하는 게 어디 있어? 원하는데 퇴출하라 그러는. 근데 저 화학 노조들은 아니 세상에 오염만 시킨 사람은 어디 있다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식입니다. 결국 합의는 38년으로 갔어요. 2038년까지 석탄을 다 퇴출하기로 했는데 환경단체들은 불만이에요. 근데 이 화학에너지 노조에서는 38년 너무 빠르다. 그런 일반적인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또 이게 유럽연 일정부 특별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는 38년 땡기기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타결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근데 가능 불가능이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독일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독일 잘 아시는 기사선생님 계시지만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 핑계 저 핑계입니다.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일부는 그래요. 또 연구 조직이나 아까 홍덕화 선생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기후운동 단체들도 수출이나 생산 얘기 사실은 그냥 아직은 코끼리 만지는 정도입니다. 왜냐?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쟁점들을 다루거나 다룰 수 있다는 효능감이 되게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입니다. 유럽은 참고입니다. 루카스 플랜은 이 내용을 자세히는 오늘은 준비를 안 해왔지만 이런 사례인 거죠. 1970년대 초중반에 영국의 루카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항공사인데 특히 전투기 부품 같은 거를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70년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나토에서 이제 군축 움직임도 있고 계속 생산 과잉 문제가 있으니까 이 루카스 항공사 전체 한 4, 5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
무슨하고 질문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그 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었는데 그냥 매뉴얼 워커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유체 역학이나 컴퓨터 제어 같은 걸 하는 전문 기술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원저리에 이 자동차 공장이라는 조선소에서 파업이 있었는데 이 판판이 깨지는 걸 보고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바로 파업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루카스 항공사의 설비와 노동자들의 숙련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군수무기 말고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생산을 위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150가지 생산 아이템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흥미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그런 보조장치라든지 그다음 에너지 관련한 거, 태양광 모듈, 풍력 터빈 그리고 인공 신장 그다음 바퀴로 타이어로 굴러가다가 이게 궤도로 딱 바꿔갖고 트랜스포머를 쳐요. 그거는 시운전까지 해봤어요. 만들었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전투기 같은 거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이 연구 실험실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 이 용접하고 납땜하고 이래갖고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또 히트 펌프. 그래서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루카스의 새로운 그 대응을 주도한 사람이 마이클 프로이라는 노동자인데, 근데 보면은 이 뭐가 일이 되려면은 뭐 몇 가지 요소로 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이클 프로이는 그 독특한 노동자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건축가인가 꿀벌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꿀벌이 인간 건축가보다 훨씬 재능이 좋죠. 굉장히 정교한 육방 밀집 구조의 집을 딱딱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인간이 몰아서는 겁니다. 마르크스에게. 왜냐? 인간은 어떤 집을 지을지 초가집이든 석판이든 간에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현을 하는데 꿀벌은 본능적으로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의 창의력 같은 것을 굉장히 중시한 마르크스의 구절을 마이클 프로이는 되게 존중을 하고, 그래서 이 대안 생산 이 계획을 모은 집을 루카스 플랜이라고 했는데, 이 루카스 플랜도 그 루카스 노동자들의 손숙련, 창의력 같은 거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과도한 기계화보다는 어떤 정밀적인 어떤 손노동 같은 요소도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쿨리가 또 이제 그런 또 구라로 한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즈음에 콘코드 항공기 초음속 여객기가 영불 협작으로 만들어져서 대서양을 생산을 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우리 기술은 이렇게 초음속 여객기를, 대륙횡단 여객기를 만들 정도로 발전을 해 있는데, 지난 겨울 런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난방장치도 없어서 몇백 명이 얼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이 인간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을 위한 이윤을 생산이다. 그래서 소셜리 유즈풀 프로덕션 운동이 된 거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하자. 그게 장애인을 보조하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인공신장 같은 것들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얘기의 결과까지 말씀드리자면, 그 사측하고 교섭을 요청을 했죠. 정리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더 인간한테, 사회한테, 지역사회한테 유용한 생산을 하면 되는데, 군수무기 말고도 할 게 많은데. 근데 사측의 반응은 무슨 물건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는 경영자의 고유구나, 무슨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마이클 프리 등등은 정리해보고 시켰어요. 너무 저 공장 바깥에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대응 논리가 있으니까 정리해보는 막을 수가 있었고, 루카스 플랜의 어떤 이 컨셉이 이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소환이 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근데 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되게 신기한 시도였잖아요. 근데 이 루카스 플랜을 주도했던 것은 공식 노동조직이 아니었어요. 노동조합이 아니었어요. 연합노동자위원회라는 평의회 원저리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연합노동자위원회하고 이 좌파 서클들이 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계획을 진척시켜 나갈 때 이 공식 산별 노조는 사실 냉담한 편이었어요. 익숙한 방식이 아닌 거예요, 공식 노조들한테.
새로운 생산을 제한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갖고 교섭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루카스 플랜의 뭐 좋은 점, 흥미로운 점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왜 공식 노동조합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거나 오히려 비판을 했을까? 그럼 지금은 어떨 것인가? 루카스 플랜 좋아, 정의로운 조합 좋아, 민주도 해봅시다. 이건 뭐 단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뉴욕주에 터나완다라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석탄화력 발전소 뭐 예전에는 이 강 주변에는 다 있었는데 미국도 사실은 역사가 좀 오래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 때문에 뭐 공해도 당연히 유발되고 지역이 처음에는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고용의 원동력이지만 그다음 침체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폐쇄하려면 또 걱정이 있습니다. 고용, 공장 로봇의 세수, 지역 활력. 근데 여기서 이제 노동자가 발전소에 있던 노동자들이 이 토나완다의 대체를 주도를 한 게 아니라 교사노조 또 지역에서 늘 뭔가 해던 노동조합하고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이 토나완다 어떻게 할래? 타운을 밑으로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이 공장을 폐쇄하면서 이걸 뭐 박물관을 바꾸든지 재생시설 바꾸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적으로 나온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경제를 넘어서 사람들이 대안적인 사이트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을 이 노동조합 또는 이 공장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자기 것으로 자기 삶을 기획하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의 아버지 같은 그 시초로서 토니 마조치 이거 고쳐야 될 거예요. 저기 제가 유튜브 보니까 토니 마조키라고 발음하잖아요. 마조키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조키가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그 유럽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그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고 나중에 석유화학 원자력 노동조합의 정책 담당자가 되고 그러니까 비핵 군축 운동도 참여하고 환경오염 반대 운동, 지구의 날 처음에 행사 만들 때도 주도하고 그러면서 이 오염을 복구하기 위해 갖고 거대한 슈퍼펀드가 기업 쪽에는 있는데 노동자들한테도 그런 펀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자를 위한 전환의 슈퍼펀드를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나가서 저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고 국제노총의 정책이 됐고 오늘까지 지금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안 알려진 이야기는 토니 마조치 혼자 발명을 한 게 아닌 거죠. 이분이 굉장히 좀 어떤 독특한 분이긴 했지만 혼자의 개념을 구상한 게 아니라 이때는 환경운동가 그다음에 과학자들 미국의 그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이라는 유명한 어떤 사회적 과학자 운동이 있어요. 콘선드 사이언티스트라는 거. 그런 대하고 사회운동의 경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도 8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그랬어요. 공출연 시절. 그리고 이분 토니 마조치가 이제 10년 전쯤 됐는데 돌아가신 지 그리고 이제 전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전기 제목이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The Man Who Loved Workers and Hated Labor인가? 노동자를 사랑했지만은 고역이 되는 노동은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사랑했던 무슨 얘기냐? 일을 위한 일, 생산을 위한 생산이 노동자들의 어떤 운명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주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공정화, 재고용, 대체고용 보상, 가치반응 생산 또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캐나다 노총을 통해 갖고선 이 정서 스트레디션 아이디어가 조금 정교화 홍보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또 된 게 아니라 브라이언 콜러라는 굉장히 독보적인 활동가가 있었어요. 그 화학 노조 쪽에 이분이 캐나다 노총 제지 노조를 대표하다가 이제 유럽 노총에서 그 활동가가 되면서 우리는 사실 개인 활동가의 어떤 이 노력
목적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좀 그런데 너무 개인한테 매달리는 것도 곤란하지만 이 마조키나 콜러가 했던 활동들의 어떤 맥락과 이 사람의 어떤 영향 활동 방식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논점은 공정함, 재고용, 보상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별로 안 다른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논점인 거죠. 이거는 제가 김유선 이사장님 강의라고 해서 갖고 온 거고 갖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그림 좋다고 또 달라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정의로운 전환, 또 결국 환경 노동조합주의는 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 노동자 운동, 또 노동자 운동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장에서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태동을 했다가 내부의 강화를 위해서, 외연의 확장을 위해서는, 아니면 사회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자 전체 이익을 향해서 가다가 또 사회 전체 이익을 향해서 가다가 그리고 좌충우돌해서 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시대적 노동운동주의도 있고 정치적 노동운동주의도 있고 사회적 노동운동주의도 있고 뭐 그게 백화적인 건 아니에요. 지구적으로 가다가 그 중에서 생태적 노동운동도 그 중에 한 측면, 명일 수도 있고 깃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지그재그 할 수 있다는 것, 또 지그재그의 제일 바닥에는 시장, 또는 조합원의 이익, 계급의 이익, 사회정치 이익이라는 어떤 그 축, 또는 주축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들도 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그냥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현상유지 접근, 개혁관리 접근, 구조개혁 접근, 변혁 접근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뭔가 명쾌하고 화끈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제일 나쁘고 이건 제일 좋은 거냐? 변혁, 체질전은 좋은 거냐? 근데 또 여기서 약점도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뚜렷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아니 구조개혁이나 명쾌한 하고 싶어도 우리 사업장에 그 사장은 20명 고용하고 있는데 뭐 아이디어도 없고 사회적인 자산도 없고 이 내연 기관용 부품을 생산하다가 저기가 펠로가 납품이 막히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데 변혁적 방식으로 갑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영향, 그것은 단지 노동조합의 영향만이 아니라 기업의 영향, 사회 전체의 영향까지를 보지 않고 명목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좋고 이렇게 가면은 안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봤더니 또 우리가 뭐랄까요, 겉하고 속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좀 우리가 한국 연구자들이 한국의 상황을 일단 영어권으로 잘 안 알리거나 못 알립니다. 그래서 노조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환경운동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연구자들이나 단체는 적지 않은 경우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나온 자료만 보고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근데 이명박 청계천 사대강 되게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청계천 견학하러 옵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외국의 노동 연구자가 비교 연구를 하려고 민주노총에서 나온 공식의 성명서만 딱 보면은 민주노총은 굉장히 일관되게 계급적이고 투쟁적이고 사회연대적인 노동조합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전혀 아닌 건 아니죠. 청년연구소 위원장님도 계신 거죠. 근데 이면이나 아래를 우리는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흉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안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어떤 정당성이나 리더십을 어떻게 갖는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리더십이 계속 지속될 수 있거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화장성세가 됐는지도 우리가 좀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여러 그 녹색 개털이나 정의로운 전환을 보여주는 그림들인 거죠. 근데 뭐 이 석탄 이후에 그림자리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 그림 정말 좋아요.
이 오염된 이 폐쇄지대에서 태양광 풍력이 있는 이 푸른 언덕으로 노동자들이 자기 연장을 갖고 걸어가는 그림이에요. 정말 정의로운 전환을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영국 노총에서 나온 팜플렛입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대비해서 보여드려요. 뭐 구도도 갖고 내용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녹색공단을 이렇게 확 깔아버리면 여기 깔려 죽어요. 그럼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럼 깔려주는 사람 그냥 깔려 죽겠어요? 비명을 지르거나 반발을 하고. 프랑스 노란빛 시위죠. 개별 이슈로 가면은 서로 할 말들이 다 있습니다. 판단이 쉽지 않아요. 세제테가 지금 프랑스에서 제일 이런 거 강성 노조죠. 원래 공산당 계열 노조입니다. 근데 어떤 시위라고 있냐면은 페센하임이라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라는 시위예요. 근데 페센하임이 프랑스에서 제일 오래된 원전입니다. 한국의 고리 1호라는 나이가 같아요. 1978년에 발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랑드 대통령부터 계속 이건 너무 노후하고 위험했으니 폐쇄하자. 폐쇄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세제테는 안 된다. 2만 명의 교육이 걸려있다. 지역사회와 노동자들. 근데 세이프데테랑 다른 노조들도 입장이 다릅니다. 녹색당당의 입장이 다르고. 근데 그러면은 이 세제테가 시야가 좁다.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 부합주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원전 이거 몇 년 더 가동한다고 얼마나 위험하거나 큰일이 나겠어. 라는 설명도 가능한 거죠. 어차피 우리만은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랄까요, 승복, 양복, 피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이해라는 것은 뭐 에너지 정책, 에너지 믹스 등 기술에 대한 논리적 이해뿐만 아니라 나만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양보나 뭔가 일자리를 바꾸는 게 녹색 전환이든 기후 위기 완화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연봉 5천만 원 받던 게 4,800만 원으로 200만 원 깎이는 것도 절대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노동자들도 있는 것이고, 5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돼도 할 수 없지, 받아들일게 라는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홍보사 체제 전환 얘기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체제 전환 도대체 노동 전환 도대체 뭐냐? 스웨덴은 실제 노동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루카스 플레는 그런 거죠. 또는 노동의 성격 변화, 무한 반복적인 무의미한 노동, 그러니까 불시적 숙동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왜 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고, 사실은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게 꼭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건 아닌데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게 하는 노동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다시 인간적 노동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저는 아까 이 생산의 양의 문제를 홍 선생님은 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생산하는 게 좋은지의 문제인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어떤 이 노동 연구자들하고 노동조합도 스웨덴의 노동의 인권화 시도 엄청나게 들여다도 가봤잖아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갖다 쓸 게 없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하던 사람들은 연구자들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노동조합 정책 담당자들은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해요. 루카스 플레는 다시 갖고 와서 소환을 하니까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보다 민주적인 작업장으로 전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노동의 전환이 두 가지, 세 가지 축이 교차해 있는 거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의 실체는 어땠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생태적 현대화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이 생산 방식이나 양을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적인 녹색 기술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태 정의는 정의를 위해서 양과 질 방식 모두를 손봐야 된다라는 뭐 두 개의 어떤 큰 입장인데 현실의 노동자랑 노동자 조직은 그 스펙트럼에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가장 성과를 많이 거둔 매끈하게 정의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유엔 파리 협정의 문구로 삽입시키는 데 가장 역할을 했던 국제노총이나 유럽 노동조합은 생산적 현대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브라질의 그 무투리 농민운동이라든지 소수 적화 노동자들은 아니야 그걸로는 안 돼. 생산 정의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자본주의 의지를 수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다 걸칠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계속 나오는 지적인데 정의로운 전환이 사실은 조직화된 주로 남성 제1세계 백인 노동자들의 정규직의 고용을 다른 품목으로 다른 조직으로 보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노동으로 불리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었던 또는 굉장히 여러 의미에서 비정규직이었던 노동들은 어차피 그런 것이니 기후위기 때는 더욱 여전히 후명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자꾸 얘기할수록 오히려 이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과 노동 분업을 고착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상민주 개혁관리 구조개혁적인 접근을 어떤 발전 단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전환 역량, 맥락, 전략 이런 차원으로 좀 입체적으로 또 상대화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그 즈음에 만났던 반가운 연구 사례가 이거였습니다. JTL, 정의로운 전환 리스닝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 연구자들이 이제까지 미국의 노동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전에도 한 지역의 산업이 소멸하거나 전환을 강요하거나 지역사회가 황폐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특히 거기서 미국 같은 원주민, 인종의 문제에서 더욱 목소리가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청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또는 작동 가능한 노동조합 조직은 기후 변화와 어떻게 만나는지 이거를 쭉 한번 좀 리스트를 뽑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래서 얘기를 하죠. 민주노총하고 얘기를 하고 한노총하고 얘기를 하고 성별노조랑 얘기를 하고 기업별 조직하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경제적 다변화 산업정책 측면도 있고 어버너스 노동자 참여 측면도 있고 교육 훈련 및 숙련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다 이 노동조합의 활동과 적정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럼 노동조합의 조직 준비에서도 많은 화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몇 년 동안 봐왔던 것들을 유형을 해봤더니 노동조합의 교류를 위장하는 것은 부문별 특성에 따라 위장을 해요.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캐나다, 미국, 방송, 영어, 유니슨 같은 지방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노동자나 소방, 경찰 노동자들이 기후 변화를 더 맞이하게 누가 접근을 할 것입니다. 또는 에너지 공급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조합의 인식과 대응 능력 자체를 일반적으로 높이는 교육과 조직과 측면들이 있고 독일 금속노조 같으면은 재생에너지 쪽이 이제 이 그린필드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거기 미국인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특히 젊은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사무실을 녹색 사업장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충당하기 위한 직무위원을 하는 것이 아폴로 동맹 또는 블루그린 얼라이언스, 남아프리카의 100만 개 교육자의 선택 이런 것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이 지역이 이제 석탄 산업이 나가야 된다든지, 조선업이 이제 몰락한다든지 그런 데를 어떻게 전환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지의 사례들 이런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노동자를 기울인 참여 방식들도 다양한 거죠. 3자 기구 통하는 거, 전국적으로 2자 기구 통하는 거, 또 하나는 그냥 컨설팅 정도를 하는 거. 근데 이거는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기후 위기가 이것을 더 발전시킬 동력을 만들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장기적인 어떤 그 탈탄소 전략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는 또 국가 수준의 탄소 중립 정책, 그 다음에 액션 플랜, 그 다음에 부문별 탈탄소화 이렇게 있는데 부문별이 제일 효과가 있대요. 그러겠죠. 어떤 품목을 어떻게 생산하거나 대체할 것인지 효과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장 노동조합이 여기에 녹색협의 이슈를 가진 비율은 제일 적었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정책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산업부 고용노동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하면 얼마큼 일자리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인지를 더듬어 본 거예요. 이것도 그냥 리스트만 뽑을 정도였거든요. 윤 정부 들어와서는 하나도 안 합니다. 중앙정부가 대통령실이 탄소 중립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고용노동부가 안 시킨 일을 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그린 뉴딜의 확정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결부되는가 그런 움직입니다. 윤정부가서 바뀐 거죠. 그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대체로 만들었던 탄소 중립 노동협입니다. 이걸 일정으로 안전선을 지키기 그것이라는데 바꿔서 이렇게 바꿨어요. 윤정부의 이미지는 여태까지죠. 안 지우고 있다가 다음 주부터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의론전의 어떤 초점으로 써오는 부산 중공업, 내연소형 자동차, 산화력 지역, 조선업. 조선은 뭐 또 경기가 좋아지니까 앞으로 오르는 걱정이 없는데 주기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국 조건의 특수성 얘기를, 근데 요거는 사실 박태주 선배님 지난번에 얘기할 때 저기 밀고 갈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있던 얘기 같은데, 다 정의로운 변환이 필요하다 쳐도 한국 노동조합 조직이 어떤 힘으로, 어떤 수단으로 이 얘기를 다룰 수 있거나 다루면 좋겠는가, 또는 왜 다룰 수 없는가를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주중률이 굉장히 낮고, 단협 적용률도 낮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변성도 낮은 편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 사는 얘기인데, 3년 5년마다 이 산별하고 총연맹이 이제 지도부 테스트 바꾸잖아요. 그럼 3년마다의 어떤 이 전략을 만들고 다시 리부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돼요.
30년 동안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속 점검을 하고 수정을 해나가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정부도 5년마다 끊기는 거고 노조는 3년마다 끊겨요. 그럼 그 이상의 어떤 계획,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일관된 계획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철강 산업은 2050년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생산이나 고용이 어떻게 늘거나 줄거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입장과 전략이 있을 수 있는가? 어렵겠죠.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발전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상수인가? 그게 상수면은 정의로운 전환은 진짜 좋은 얘기만 3년마다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물론 정부의 탄압이 들어오거나 뭔가 개별적으로 하나로 할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금속노조가 재작년에 한 것처럼 민주적인 산업산업위원회 같은 법제도를 같이 바꾸는 공동결정법 그런 게 기획이 되면은 단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수밀관한 큰 볼륨이 있는 노조 전략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문 및 사업장 비용의 양극화도 크죠. 민주노총. 근데 가장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배출하는 10개 기업이 우리나라 총 국가 배출량의 절반이거든요. 포스코, 삼성, 현대, 건설, 시멘트 이런 데들 대부분 민주노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조합들은 아마도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 일단 입을 닫고 있겠죠. 발전노조 같으면 당장 이제 코앞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래저래 뭐 적극적인 얘기든 뭐 뭔가 좀 유보를 하자는 얘기든 간에 뭔가 좀 하고 있는데 정부도 탄소 중립이 적극적이지 않고 아무런 압력이 없으면은 이 대기업의 가배출 기업의 노조들은 먼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작은 노조가 없는 데들이 이 내연기관 산업과 부품사들처럼 가장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커졌죠. 그것과 유관무관하게 한국의 노동자들의 인식조사를 해보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내일 일자리의 일이다, 노동자들이 대응해야 될 일이라는 동의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 저보다 진단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이른바 80년 노동체제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3조 호황 이후에 왔던 이 80 노동자 대투쟁 그러면서 이제 이 전투적인 대기업 제조업이 이제 치고 나가서 이제 교섭을 맺으면 그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노동자들한테 그 효과를 차이는 있어도 미치는 그런 80년 노동체제가 이제 IMF 지나고 신자유주의화가 되면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랬을 경우에 이 기후 변화 같은 객관적인 어떤 환경으로든 아니면 산업의 변화든 시장의 변화로든 이런 변화들을 대응할 수가 쉽지 않다는 근데 뭔가 노동조합들도 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 정부처럼 외부로부터 압력되어 있는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러 사회 운동들하고 친하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그래 동의하고 준비를 하겠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어떤 역량이나 어떤 그 매개들은 아직은 그러나 저는 뭐 평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4년 전 2019년에 큰 기후 그 스트라이크가 있었죠. 그냥 파업은 아니고 기후행동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20년, 21년, 22년, 23년 매년 상당한 진전이 있어 온 건 사실입니다. 저는 추진 방향 잘 정리된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선은 요 조사 양
방식을 시범성을 만들어 봤는데 상당히 그렇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정의로운 전환은 올바른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어떤 조건하고 필요하고 배경에 따라서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는 나를 방해할 것은 어디가 있는가라는 것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수준과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역량조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역량조사의 주인공은 한 단위 사업장의 노동 조직일 수도 있고 산별일 수도 있고 지역 본부 조직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오늘은 일선에 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이 좀 정의로운 논의의 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확산되거나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 총연맹과 산별노조와 지역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영향요소를 또 확보해가지고 다르게 해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는 이제까지 없던 상황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되게 좀 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붕괴하기라는 걸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콜랩솔로지예요. 콜랩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나왔냐 하면은 기후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학문은 무엇인가? 공부 학문은 형 대기학인가? 화학공학인가? 토목공학인가? 그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경제학, 정치학, 철학, 미학, 심리학, 교육학 어느 학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학문들은 근대의 계몽주의 이후 안정된 계속 성장하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사회를 기반으로 발전한 분과의 체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특히 경제학과 경영학이 그렇죠. 경제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 계시구나. 근데 사실은 2차 대전 전까지는 사회과의 곳은 정치학, 사회학이었죠. 근데 GDP가 절대 지표가 되고 끊임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역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경제학과하고 경영학과 정원도 엄청 늘어났고 정부 부처에도 기재부랑 산업부가 되게 막강한 부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제학과 경영에서는 계속 성장하고 그것으로 또 노동조합도 투쟁으로 교섭을 하고 그런 어떤 안정적인 순환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붕괴학입니다. 새로운 크로스오버하는 학문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멍멍해진 것도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우리는 어떤 발전소, 어떤 부문, 어떤 지역의 전환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노동과 노동자의 창의성, 노동자의 자기 기회, 자기 주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같이 하면서 전환을 설계하지 않으면 계속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분수처럼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아까 홍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수출 주도의 성장주의 체제라는 것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입니다. 먼저 일단 질의응답 받고요. 일단 공동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좀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질문. 네. 아까 황석화 교수님 자료 중에 세계 배출량을 그런
누적 배출량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누적 배출량은 이해가 되는데 소득 상위 10%, 1% 배출 이 1인당 배출량 기준으로 75% 차지한다. 이미지 10% 보면은 1쪽에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의 상위 10%가 73% 1인당 배출량을 차지한다. 73톤이요. 73톤 1인당. 동아시아도 상위 10%가 38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결국 소득이라든지 GDP에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결국 배출량도 소득 비중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따져보진 않았는데 아마 KT나 뭐 상세는 제 추측컨대 아마 소득으로 나누고 네. 그 배출량을 조사를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책임이 덜한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실제로 부자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많이 타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수치에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는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부자 한 명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나 비행기만 보는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자 가구의 삶을 이루는 저택, 냉난방, 그다음에 거기서 식재료 공급, 그 간접 배출까지 다 보면은 지금 실제로 그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혹시 이게 결국 부가가치 GDP도 부가가치 개념이니까 부가가치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소득이고 소비고 그런 거니까 그 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은 1인당 배출량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하진 않았을까 싶은데. 그리고 질문은 계속 나오는 못 여쭤봤는데 수출주의를 정확하게 어떻게 처음에 수출을 못한 줄 알았다가 수출주의라고 하고 뭐 채굴주의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런 광물이든 자원 같은 것들 석유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걸 갖고 이제 그게 이제 국가 주력 산업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부가 수입을 갖고서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주된 산업이 그런 채굴 산업 혹은 추출 산업이라고 불릴 만한 에너지 자원 그런 걸 많이 의존해 있는 거고 이걸 그러면 누가 주도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이제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국내 지배 세력이 결탁되어 있고 정치 때문에 이렇게 또 어떻게 몰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아울러서 에너지나 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어떤 국가들의 특징을 가르쳐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그 익스트랙티비즘인데 두 가지 의미가 전 있는 것 같아요. 이 용어를 특별히 중시하는 게 하나는 그래서 농토는 거두면은 또 다음에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도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굴이라는 거는 있는 거를 이제 다 빼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건데 그럼 그거를 파는 입장 특히 제3세계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계속 그냥 거저를 뽑아 버리는 그런 게 있고 반면에 그거를 파서 갖고는 제1세계에서는 정말 아무런 저기가 탈탈탈 털어오는 그런 경제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전국 착취집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에코페미니즘이나 뭐 그런 의미에서 중시가 되는 그런 점이에요. 재생 가능한가고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저는 지금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되게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오늘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앉으시죠. 편안하게. 수강이 불편해요. 앉으세요. 지금
계속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하고 산업 대전환 저 문헌을 계속 하면서 아주 잘 풀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우리 김현우 우리 지금 박사님 이 정의로운 전환을 거의 한국에 처음 소개하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업 전환 개념이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의 정의로운 전환은 just transi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뭐냐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변혁, 변환, 전환 다 쓸 수 있는데 이 용어가 한국어로 전환이라는 용어로 딱 되는 순간 두 가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냐면 산업 전환에 대해서 정의로운 전환의 전략으로 대응해야 된다. 근데 앞에 산업 전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뒤에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전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이행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영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생애 주기별 여러 가지 단계들, 예를 들어 육아를 마치고 다시 노동시장 진입할 때 단계라든지 아니면 병가를 하고 다시 노동시장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을 위해서 노동시장 이동을 할 때 트랜지셔널 레이브 마켓 인스티튜션스 이행을 위한 이행적 노동시장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이행인 거죠. 그래서 저스트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아마도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이런 상황에 맞췄을 때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 넘어갈 때 공정하게 가야 된다, 정의롭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할 때마다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저스트 트랜지션의 영역은 노동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산업까지도 다 해야 된다. 뭐 체제 지금 나오죠. 기후 변화, 체제 변화가 체제 문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확장하면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뭐냐면 저스트 트랜지션, 정의로운 전환은 그런 것이다고 저는 오독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좀 김현우 박사님 워낙 좀 문헌을 많이 하고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저는 계속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좀 다가와가지고요. 아니 그건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저 트랜지션은 이행이라는 게 맞아요. 그 명확한 번역으로 치면 맞는데, 근데 이게 운동이나 담론적인 수준의 이야기하고 그 학술 논리 영역의 수준도 다른데 그걸 많이 같이 쓸 수밖에 없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개념을 다 그렇게 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정의로운 이행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고 그리고 아니 탈탄소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 자체도 한국에서는 아직 그 낯설거나 액세서리 같은 얘기인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좀 더 넓게 쓰는 것이 개념적으로 엄밀하지 못하다라고 막 공박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이상호 선배님 같은 분이 그렇게 다르다는 정리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도 그게 아니 근데 그 구별이 제가 보기에 맞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은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노동조합의 과제로 좀 넘겨주자라는 게 저는 박태주 선배님의 의견으로 읽었었고 그것도 공감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박대하는 거죠. 노동조합의 과제가 되면 역으로 더 협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존의 조직적인 노동시장 내에서의 아까 저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거죠. 뭐냐면 약간 문제를 비켜나가셨는데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의 중층적 구조, 조직, 대기업, 제조업, 수출, 성장 동력 이게 다 겹치는 저기 흔히 말하는 노동조합이에요. 조직 노동자들이라고요. 특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주요. 물론 공공서비스 부분을 제끼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공공서비스 부분이나 일반 서비스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노동자한테 맡겨서는 답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물론 스스로의 핵심과 스스로의 변화를 요청하거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해야 되지만 맡길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 저는 그 박태주 선생님 얘기는 노동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수준과 범위를 좀 낮춰서 과제로 삼자. 물론 그 노동조합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논의를 하고 비판도 하고 조언도 하고 실험도 하자는 얘기를 배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홍덕 선생님이 약간 좀 비교한 게 있지 않은가? 많이 비교하죠. 내가 보기에는 학자였으니까 왜냐하면 좀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숙제가 아니
국제로서의 이 위기를 그냥 제목으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못 막죠. 당사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게 반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좀 좁혔는데 지금의 이제 이 탄소중립 안은 제가 보기에는 민정부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할 수는 있는데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응이 뭐 하나는 아닐 것 같아요. 되게 분절된 형태로 선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고 노동의 어떤 지금 분할 구조를 생각해놓고 봤을 때 사실은 뭐 저렴한 인프라를 선호하는 건 있는데 한성 노조나 이쪽은 저는 그쪽을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탄소중립 안은 한국의 수출 대기업 노조나 이쪽에서는 받을 수 있는 안이 될 수도 있다고 타협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하게 보고서 가야 되지 않나. 이게 제가 짧게 제의하면 이게 이런 건 뭐냐면 수출 주도와 성장 체제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단어 조금 영어 보면 약간 가로쳐서 그 성장 시스템, 성장 체제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성장 체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주도성으로 왔던 시스템을 보면 지금 흔히 기후 위기라고 하더라도 정부도 그렇게 못할 거고 그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주제인 노동과 환경의 어떤 그 동맹을 위한 노동자 스스로도 여기 올라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는 문재인 때도 잘 못했고 지금 이 정부는 더 못할 거고 그리고 이 위기는 단순하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기가 정해져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잖아요. 기후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탈성장이든 과감하게 단절을 해야 된다든지 탈성장 논의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초점이 대단히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그 논리에 따르다 과감하게 단절이나 아니면 과감한 파격적인 이야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제 쉽게 하면 좀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저는 솔직하게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중요한 쟁점을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두 분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 말을 덧붙이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의견 얘기해 줄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궁금해서 두 분 중 아무나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2차 포럼에서 이유진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도 그랬고 이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지금 유엔 EU나 미국이나 막 중국이나 이렇게 추진력 얻어서 나라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 펴듯이 이렇게 막 밀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얘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다른 새로운 먹거리를 이걸로 잡고 있구나. 그리고 잘하면 또 다른 사다리 걷어차기가 여기서 또 다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누적 탄소 배출량에 대한 책임을 얘기했지만 그걸 누가 부과하겠어요? 아무도 부과할 국제 질서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다시 이제 새로운 사다리 걷어차기로 또 그렇게 더 무자비한 방식으로 저는 훨씬 더 왜냐하면 명분까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이윤이라는 거였지만 명분이 부족해져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그 명분 속에서 더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 그 먹거리를 찾아서 각 나라가 경쟁하고 사다리 걷어차기하고 아까 남미 같은 자원국가들은 또 어떡하겠냐고요. 우리는 또 어떡하고 우리도 똑같이 열악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쪼그레 입장에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 이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제적인 논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이랄까 뭐 이런 게 논의가 있는지 그런 거가 좀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일맥상통하는 이제 얘기네요. 운동하고 무슨 일만 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 주신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거기에는 적합한 답일지 모르겠는데 제 고민 중에 하나는 잠깐 단어로 써놓긴 했는데 담론을 한국에서 정말 극진하게 있어요. 거의 공산주의 사회도 돼야 되고 자본주의 철폐가 막 이루어져야 돼야지만 이제 문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 확실히 늘었고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에 비춰서 사회운동의 힘이 그만큼이 되느냐 이 강이 정말 크거든요.
그나마 이제 기후 운동이 조금 나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비해 예전엔 거의 뭐 없었죠. 잘 모르시던 분들 대부분이었다가 요새는 이를 좀 관심을 갖는데 여전히 뭐 약하죠. 뭔가 작은 정책 변화 하나 이끌어내기 탈삭탄법 하나 제정해내지도 못할 만큼 아직 힘은 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회운동 뭐 제도 정치나 이쪽으로 나가고 또 완전히 또 여기 벌어지거든요. 이 넓어진 간극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속하게 우리가 빠르게 뭔가 내용 방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누구도 답을 선뜻 못 내놓는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게 좋은 얘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서 뭐가 막혀 있는지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서 진짜 충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좀 하긴 하지만 당장 이제 노동 내에서도 정말 격차 크잖아요. 뭐 기업 규모에 따라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온갖 뭐 이거에 따라서 이 격차 크고 이 문제 제기를 그동안 계속해 왔는데 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기후 문제가 더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걸 더 악화시킬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까? 이것까지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뚜렷한 답은 없는 상황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만간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일단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 그 다음 얘기는 사실은 좀 계속 논의를 하면서 뭐라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오히려 그 무자비하게 탄소 중립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일정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무수한 이제 left behind 된 사람들이나 뭐 국가들이나 엄청나게 남아도는 방식으로 이게 마치 생태적 전원명령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조금 저는 두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산업 중에서 좀 대응 역량이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그리고 노조가 좀 힘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가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그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약간 경쟁력이 뭐 쇠락해가는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대응 과정에서 훨씬 더 이제 안 좋은 방향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저 질문 좀. 오늘 철도에서 또 죄송합니다. 근데 녹색 대안의 기회. 제가 그 계속 고민이 드는 건 노동조합이 잘하는 방식, 그러니까 개인의 각성, 계몽. 두 번째는 하면 안 돼, 반대. 그리고 어쨌든 시장의 주체인 회사나 기업을 상대로 한 전환. 그리고 국가의 정책을 바꿔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다 관철돼서 실제 이것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은 좀 약간은 좀 어쨌든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어쨌든 새로 찾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또 확장되는 또 측면도 좀 있어서 계속 정의로운 전환을 정규직 얘기하는 방식보다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뭐 연대와 함께 힘을 만드는 여기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뭐죠 그 전환 역량을 키우는 게 더 노력인데 지금이 해왔던 노동조합이 가장 잘하고 열심히 하고 능숙한 방식으로 시장과 과학기술과 개인의 계몽으로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축적이 되면 지금의 어쨌든 예상되고 있는 1.5도 올라가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요즘에 이 TV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그 고민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잘하는 방식 말고는 자꾸 제가 그러면 저도 그러면 막 머리를 굴려보면 그러면 노동조합이 다른 어떤 거의 모습을 대안을 해야 되는 거라는 그걸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앞에 방식으로 내용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과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노동조합이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또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오늘 뭐 파업은 했지만 철도를 늘려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쨌든 자연의 그 거기서 일하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현장에 이와 이것도 물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데 이제 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아무리 뭐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이게 이제 사실상 역진 불가한 이 그 기후위기의 상태가 돼버렸을 때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7월 한 달 동안 지금 파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났었거든요. 폭우로. 예. 예, 저희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파업했던 효과를 7월 6일에서부터 10월 20일까지 그 효과를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하던 감성적인 방식으로 실천을 해서 과연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한 의미이 담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벨로님 이거 비슷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대로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노동조합이 잘하는 방식으로 말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방식으로 해도 소용이 없으면 근데 거꾸로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기후운동가들도 사실은 조금 이제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산업혁명을 1.1도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많은 일들이 벌써 벌어졌어요. 근데 1.5도가 티핑 포인트인데 1.4도까지는 안전하고 1.5도면 지구 멸망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1.5도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느냐? 정확히 모르죠. 과학자들이 얘네들을 제시는 하는데. 근데 1.5도는 멸망이 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자면은 1.5도가 올라가면 1.4도, 3도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시스템의 어떤 초과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도까지 가지 않도록 빨리 끌어내야 된다라는 게 IPCC의 권고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보통 1.5도 넘어가면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좀 개념적 오해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여기에 남는 문제는 그러면 1.5도 상승을 못 막을 것 같다. 그러면 되돌릴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과학자들도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조금 대중적으로 정리가 안 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이면 1.5도가 1.8도, 1.9도로 빨리 되는 거를 훨씬 막을 수는 있다. 1.6도, 1.5도 정도로 안정화시킬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온실가스 농도랑 온도는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거대한 관성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몇 가지 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릴 거라고요. 근데 그게 1.7도, 8도까지 올라가면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려면은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은 정말 혼란스러운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사회도 그런 걸 겪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것을 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노동조합이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잘할 수 있던 해왔던 네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환경운동가, 과학자들 사이에 대화가 좀 없죠. 대화를 많이 해야죠. 토니 마류치가 하루아침에 뭐 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많은 연구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질문했던 것은 제가 알고 생각하는 걸 단편적으로 잠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저도 그 김영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노동조합이 잘했던 것들을 아까 뭐 저기도 방어할 수 있는 건 방어하자 이런 이야기 했듯이 잘했던 것들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아까 80년 체제도 이야기했지만 어차피 그 노동조합 사업 자체가 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보다는 하던 것들에서 이제 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들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활동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묻혀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발전에 나왔듯이 주로 생산자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뭐 기업별 노조로 대표적인
되거나 아니면 생산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주로 활동하는 생산자의 정체성이었다고 하면, 근데 노동조합은 꼭 생산자적인 정체성만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그 노동조합이 협동조합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소비자 운동? 아니면 노동조합의 지역주민? 아까 생산자, 소비자, 지역주민 세 가지 부분이 다 겹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정체성이 쏠려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과연 노동조합이 그걸 넘어서가지고 세 가지 정체성을 같이 한복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끌릴 수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돌파하는 데서는 그 부분을 같이 받아 안지 않으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인식 전환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거죠. 행동으로 실천이 안 되는 문제까지 가면 인식도 바꾸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루트가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체계 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장주의가 뭐 주입된 게 아니라 이미 대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정말 전형적으로 노동운동의 혁신과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조합 정책 정도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저는 이야기하고 안 맞는 문제다, 이런 데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아, 저도 이어서 좀 비슷한 좀 궁금한 게 있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뭐냐면은 아까 좀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기부정의 행동을 하는 어떤 활동가와 그룹하고 제도하고의 인식 격차라든지 어떤 이제 태도 차이가 너무 많이 커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기후정의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파업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후정의 파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고, 지금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 기후정의 운동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면은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게 좀 맞는 얘기를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근데 그렇게 제 생각에는 일단 파워펌은 멋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프라임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툰베리가 그래서 가져온 건데 그 스트라이크는 파워보다는 넓거나 좀 다른 뉘앙스도 있는데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 민주노총도 같이 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두 가지. 근데 그 사이가 조금 좀 편의적인 거는 있죠. 네. 우리가 궁금한 게 좀 협소한 질문인데요. 그 케이스에 해외 노동조합의 기후 의사를 이용해서 그 기후위기 보건 의료 입법하고 캐나다 미국 간호사 노조라는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있었죠. 네, 이거는 부분에서 좀 오늘은 대충 넘어갔었는데 2012년인가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때문에 더 크고 강한 폭풍이 이제 저기 플로리다를 넘어서 뉴욕 저기 메인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것만 그냥 단수가 되고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려오는데 간호사들이 그걸 본 거죠. 아, 기후변화 때문에 이러한 기상 상황. 그러니까 이게 단지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뭐 온열 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공공의료가 좀 부족하잖아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약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의료진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의료 시스템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구호가 있어요. 클라이밋 체인지 헬스 이머전시, 건강의 비상사태다. 그렇게 해갖고선 단체협약이나 이런 대정부 요구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이 사례를 우리나라 보건의료노조랑 의료연대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의료 공공성 강화에 우리가 못했었는데 딱 이번에 이 얘기를 이제 할 때가 됐네. 기후변화 시대, 기후위기 시대에는 정말 의료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조합마다 이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대면하고 피해의 측면이든 기여의 측면이든 자기 스토리를 만들 것들을 찾아야 되는, 아까 철도 노조를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저도 웃겼는데 SK였나?
그냥 유연근무제 도입하면서 직원들 출퇴근 안 하니까 우리가 탄소를 이만큼 아낀다. 기후위기에 기여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웃긴 게 아니라 사실 실체가 있는 얘기예요. 예, 그 사업 그 자기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까 실체도 있고 근데 그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SK가 다 배출 기업이죠. 네? SK가 다 배출 기업이죠.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자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기 되게 너무 능동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노동조합한테 필요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편하게 하는 얘기라면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그 저기 재작년에 그 영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주 4일제 근무로 바꾸면은 우리 배출량이 21.3% 줄어든다. 그럼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한테 자, 주 4일제를 걸고 싸울 수 있느냐? 총급여 삭감 내지는 노동부하가 증가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거 내부 정리하는데 5년 10년 걸릴 거예요. 혹시 나중에 이무경 한국노총의 정책본부에서 왔는데 사실 얘기 좀 됐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래 이제 재미있게 박태주 박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노동조합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 기후 대응 이걸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양쪽이 만나야 된다. 기후 운동 하는 분들은 노조하고 같이 해야 되고 전화도 같이 해야 되고 노조는 이걸 미룰 수 있거나 뭐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어쨌든 탈성장하고 노동조합이 같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현우 소장님 같은 분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농담으로 하나는 수출 주도 성장, 하나는 탈성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추상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저성장으로 왔잖아요. 그나마 수출 주도, 말하자면 그나마 수출 주도 저성장 이런 갈 텐데. 아니 저성장 아닐걸? 내년부터 하면 잠재 성장률은 점점 1% 쪽 간다고 하니까. 하나는 이게 아까 복지 얘기하고 이게 이른바 탈성장 정의로운 전환하고 사실은 그래서는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지금도 굉장히 복지는 결핍되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성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나 더 많은 소득 이걸 어쨌든 그걸 불려가지고 불평등하지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성장을 통해서 없는 복지를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사회가 지금 약간 이상적인 얘기로 나이 들면 원래 은퇴하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시골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도시에 있어야 되고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는 복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똘똘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우리 사회가 적어도 이 부족한 복지를 빨리 메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린복지라고 하는 개념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회가 되고 또 노후에 이른바 도시에 일자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사회로 조금 갈수록 성장에 대한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사회적인 아니면 산업적인 이런 수준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저는 그래도 김현우 소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표 있잖아요. 표 많은 자스 트랜지션과 관련된 아직 우리 저도 노동조합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만 예를 들면 현재 수준의 NDC 감축 목표, 부문별 감축 목표 중에서 각 해당 노동조합들이 전력산업이나 발전 쪽 외에도 상당 부분 관련된 노조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감축 계획이 있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뭐
전력 외에는 수송이 있고 자동차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건물 단열이라든가 또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들이 현 단계 수준의 NDC 계획과 관련된 본인들의 직접적인 관련된 영역을 찾아내서 적표에 넣는 것부터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한 보건의료노조 같은 경우에 NDC 감축 목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게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새롭게 제기해야만 되는 불평등하지 않고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노조 내부의 문제지. 그래서 크게 보면 가야만 되는 정해진 길에 대한 노동조합이 영향받는 영역하고 노조가 발굴해야 될 의제들하고 이걸 우선은 펼쳐놓는 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거하고 그린 복지로 가는 길은 조금 구상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겠다. 아까 숲가꾸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도시가 아니고 많은 적어도 1년에 지금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또 그걸 돌보기 위해서 지금 한 50만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을 고민하는 것도 국가적인 고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답을 찾는 자리보다는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런 오늘 토론회 같은 데가 사실은 그 임무용적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좀 가장 적합하신 이 취지에 맞는 게 우리 우선 그래서 좀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공부를 뭐라 예, 혹시 다른 분들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두 분 좀 뭐 정리하는 발언 잠깐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뭐 얘기가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와서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정리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앞서 해주신 얘기들을 좀 듣고 보면은 정말 이제 논의 지역도 스펙트럼이 넓은데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들었던 거는 그 지금 잘하시는 것들을 잘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린 분이 1.5도를 넘는다고 뭐 세상이 갑자기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불확실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황이 더 반복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업장 안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야외 노동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영역에서 계속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좀 파악을 하고 기존의 어떤 대응 논리 속에서 사실은 좀 풀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계속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철도도 그렇고 보건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그 기후 위기가 원래 이제 하던 활동들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저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지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환경이나 이쪽에서 하는 분들은 공감을 하지만 정말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잘 포착해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을 찾아내는 건 정말 노동이 자기 문제로 안았을 때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을 좀 훨씬 더 많이 좀 발굴해내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들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새롭게 제기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틀로는 이제 좀 풀리지 않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복지나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생태적인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맞물리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은 성장, 탈성장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문제도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 정말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지는 것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놓고 좀 길을 찾아가야지 그래야지 또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우 간단히 오늘 좀 진지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답을 갖고 돌아가기 어려운 자리겠지만은 질문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포트라도 좀 갖고서 돌아올 수 있으면 오늘 자리가 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